헝가리 유람선 참사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습된 시신에 대한 화장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체는 일요일에 크레인으로 인양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구뚝이 건설 32년 만에 처음으로 시험 개방됐습니다. 수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강으로 수문 개방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엿새 동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살 안팎의 어린 부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키우던 개가 핥히어 숨졌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념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국제행사에 초청됐다는 기념재단의 발표에 대해 주최 측은 초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조건 완화를 위해 섭외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실종자들의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견된 시신 2구가 한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수습된 사망자들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병수 기자, 어제 발견된 시신 2구가 유람선 탑승객으로 확인됐는데 자, 그럼 실종자는 이제 몇 명 남은 건가요? 네, 8명을 더 찾아야 합니다. 어제도 한국인 시신 2구가 더 수습됐는데 각각 60대 한국인 남성과 30대 한국인 여성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확인된 한국인 사망자 모두 18명으로 늘었고요. 유람선의 헝가리 선원 시신도 한 구 수습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4km 정도 떨어진 다리에서 발견됐는데 이번 사고 실종자 중 처음으로 수습된 헝가리인의 시신입니다. 네. 수습된 사망자들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에서는 가족들이 화장을 희망한 경우에 화장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구의 화장이 진행되고 내일도 일부 화장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화장을 한 희망한 가족들은 이르면 모레인 일요일 유골함을 들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화장과 장례 절차에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수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새로운 장비가 투입됐다고 하던데요. 네, 수색 작전은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헬기와 선박을 이용한 수색인데요. 오늘은 수색 작전에 공중 드론도 투입됩니다. 시신을 찾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공중 수색이다. 이렇게 우리 신속 대응팀이 밝혔는데 이 드론을 이용한 공중 수색을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현장 수중 작업은 수색이 아니라 인양 준비에 치중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온 우리 잠수요원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좋은 장비를 활용해 선체 내부까지 수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헝가리 측과의 약속 때문에 선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작전에 참여한 헝가리 구조대원들은 우리 구조대원들의 수색 작업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병수 기자였습니다. 다뉴브강의 수위가 다시 높아지면서 유람선을 인양할 크레인은 아직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일요일에는 배를 인양하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입니다. 크레인을 분리해 옮기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고 침몰 현장에선 이미 크레인에 연결할 쇠줄을 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람선을 인양할 크레인은 침몰 지점 5.5km 상류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저 멀리 아르파드 다리가 보입니다. 저곳과 그 뒤에 있는 머르기트 다리까지 통과해야 클라크 아다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수위가 높아 다리 밑을 지나갈 수가 없어 저렇게 며칠째 정박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위가 4.2m 이하로 내려가야 다리 밑을 지날 수 있는데 강물은 오히려 불어났습니다. 지난 5일 4.5m까지 내려갔던 수위는 15cm 이상 높아졌습니다. A vízállásra, ami nem abban és nem oly módon apad, ahogy ez elvárható volt tekintettel arra, hogy a felső vízgyűjtő területeken olvadás van.
우리 대응팀은 크레인이 늦어도 일요일 오전까지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류 슬로바키아 지역 댐의 수문을 닫아 방류량을 줄이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헝가리 방송이 전했습니다. 그래도 수위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크레인을 분해해 옮기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크레인 고리 걸고 또 들어 올리는 시간 생각하면 한 4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월까지 성공시키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크레인 도착 즉시 인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레인에 연결할 쇠줄 일부가 침몰한 배에 설치됐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형 굴착기와 연결해 고정시켰습니다. 플랜 B로 언급됐던 플로팅 도크 인양 구상은 시신 유실 우려 등으로 일단 폐기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뒤 독일로 떠났던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는 지금도 계속 운항 중입니다. 예정된 운항 일정에 따라 다시 부다페스트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헝가리에선 이 배가 강력한 증거물인 만큼 압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크루즈선 선장은 지난 4월에도 사고를 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과 헝가리인 28명의 사망 실종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기노. 사고 직후 촬영 화면을 보면 선체 앞부분에 추돌 흔적이 선명합니다. 선장은 구속됐지만 이 크루즈선은 예정된 운항 계획대로 독일로 떠났습니다. 이 배가 다시 승객들을 태우고 독일에서 부다페스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항적도를 보면 현재 오스트리아를 지나고 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이 배가 기존 운항 계획에 따라 들어오는 것일 뿐 경찰 압류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대테러청장은 경찰에 선박에 대한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 선장의 변호사도 이 배가 강력한 증거물이라며 사고 이후 출항을 허가한 당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És leszúrom őt. Majd elmegyek, a kés itt marad, és a késen vannak a nyomok. Tehát ez a hajó egy bizonyítási eszköz. 선박을 압류한 뒤 선체를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l kell vinni ezt a hajót, ki kell emelni a Dunából, és meg kell vizsgálni tüzetesen műszerekkel, optikával, kompjúterrel. 헝가리 검찰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지난 4월 네덜란드 사고의 책임자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킹 시기노 선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람선 추돌 사고 이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3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녹조라떼라고 불릴 만큼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첫 시도입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8번 수문이 열리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하구뚝이 건립된 지 32년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이번 두께방은 염분 유입에 따라 하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류 3km까지로만 바닷물 유입을 제한했습니다. 3km 되고 나면 수문을 닫아버리면 이 물이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밀고 가는지 그 염분이 그것을 파악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지하로 해서 이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크하고요. 낙동강 하구뚝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또 환경단체와 낙동강 어민들도 꾸준히 개방을 요청해 왔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구역이 생물 다양성도 아주 높고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낙동강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농민들은 염분 피해가 생긴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열든 2시간을 열든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바닷물에 사는 농작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스며든다고. 부산시와 환경부는 바닷물 유입 지점에서 10km 떨어진 상류 지역에서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는 만큼 염분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시범 개방은 내년 말까지 3차례 더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수문 개방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네,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여러 곳입니다. 금강과 영산강의 하구뚝, 한강의 신곡수중보 역시 개방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낙동강의 실험 결과가 이들 지역의 뚝 개방에도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진화 기자입니다. 1981년에 완공한 영산강 하구뚝입니다. 바다와 강 사이 4.3km의 뚝을 쌓았습니다. 저수량 2억 5천만 톤을 확보해 농공업 용수를 공급하는데 4급수 수질입니다. 40년 가까이 물길이 막힌 탓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하구뚝 수문을 열자는 요구가 꾸준히 나옵니다. 예측 결과 나쁨 단계인 수질 등급이 뚝을 상시 개방하면 최대 매우 좋음까지 올라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수문을 개방을 해서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영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측을 위한 시범 개방조차 섣불리 하기 어렵습니다. 하구뚝을 열 경우 짠 바닷물이 하천과 농경지로 유입되거나 용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금강 하구뚝을 놓고는 물과 갯벌 오염 문제가 큰 충청남도와 공업용수 확보가 중요한 전라북도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환경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관리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역의 주민들께서 함께 논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한강의 하구 사실상 하구뚝 구실을 하는 신곡수중보 역시 개방과 철거를 놓고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수문 모두를 시범 개방하려다 반발을 염려해 흐지부지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의 시범 개방 실험은 다른 강들의 생태 복원에도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부모는 키우던 반려견이 딸을 핥히었고 다음 날 딸이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이 진술은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부모는 딸이 숨진 걸 확인하고도 엿새 동안 방치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숨진 조모 양의 부모는 지난달 23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빠 21살 조모 씨는 이튿날인 24일 밤 집을 나갔고 18살 엄마는 25일 아침 외출했습니다. 싸워서 소장님한테 막 미련 주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소장님도 아주 죽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서로 딸을 돌볼 것으로 생각한 두 사람은 연락은 하면서도 딸의 안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반려견 2마리가 남겨진 조 양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숨졌고 엿새 만인 31일 집에 들어간 조 씨가 숨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조 씨는 딸을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왔고 조 양의 엄마도 같은 날 집에 가서 딸이 숨진 걸 확인하고도 그냥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외할아버지가 조 양을 발견한 이후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마트에 간 사이 개가 딸을 핥혔고 다음 날 딸이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엿새 동안 방치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경찰은 이 진술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두 사람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마트에 갔다고 한 날 아파트 CCTV에는 두 사람이 드나드는 장면이 없었고 25일 이후 집에 오지 않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를 6일 동안 왜 방치했습니까? 아이를 오랫동안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업 시간도 아닌 점심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때렸다는데 당시 함께 떠들어서 벌을 받던 학생들 가운데 유독 이 학생만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 3학년 학생 20여 명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3학년 부장 선생님에게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차려 도중 선생님이 A군만을 불러내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 모두 10번 넘게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머리채를 진짜 세게 잡으셨거든요. 너는 진짜 미친 아이구나. 왼쪽 머리와 뺨 사이 그 뒤쪽 거기를 되게 세게 갈기셨어요. 심한 폭언도 퍼부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욕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A군은 자신만 왜 그렇게 뺨을 맞아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화는 나는데 선생님이라서 일단 뭐 어떻게 대처도 못하고 가만히 맞는 건 되게 억울했고. 사건 직후 학교 측이 실시한 설문 내용엔 사건 당일 선생님의 발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뽑아내 가발을 만들려고 했다. 너희 때문에 내 불금이 다 망쳤다. 체구가 작으니까 굵은 것 같아요. 뭐죠? 저희같이 체구가 큰 애들은 자기가 머리채 잡고 때리면 자기도 뭐 A군은 이번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애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분통이 터지고 나통이 터져가지고 해당 교사는 이 사건으로 오히려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며 학교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일단 휴가를 쓰라고 권고했다며 징계 등의 인사조치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교사 측도 폭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요. 제가 물어봐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경찰은 가해 교사 이모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지난해 말 수출용 자동차 수천 대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던 일본 화물선에 불이 났습니다. 못 쓰게 된 이 화물선을 개조해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인 선주가 거액을 주고 사들였는데 불에 탄 자동차와 폐유까지 실려 있는 이 선박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본을 출발해 미국으로 가던 5만 8천 톤급 닛산 자동차 운반선 신세리티 에이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실려있던 자동차 3천여 대와 선박 엔진 등이 탔습니다. 일본 선사 소속이던 화물선은 화재 이후 일본 해상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공개 입찰을 거쳐 한국의 한 선사에 35억 원에 팔렸습니다. 200m에 달하는 선체 외벽은 곳곳이 녹슬었고 선체도 우측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선박은 사고 이후 국내 한 선사가 인수한 뒤 울산과 여수, 목포 등에서도 정식 입항이 거부되자 최근 긴급 군환을 이유로 통영에 들어왔습니다. 화물선에 실린 불에 탄 자동차는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규제되는 폐기물로 정부 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세관 등 관계기관은 무단 입항이라며 법적 대응할 계획입니다. 선박에 실려있는 폐자동차 등 각종 폐기물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국내 반입 또는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선을 사들인 선주는 통영에서 선박을 수리할 계획이었다며 관계기관이 입장을 바꿔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이게 들어오면 안 될 유해 물질 같으면은 세관 감시증을 내보내서라도 제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힘이 모자라면 해양경찰 경비증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영항에는 불에 탄 자동차 3천여 대를 내릴 시설도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바다를 떠돌다 입항한 화물선에는 폐유도 100톤 넘게 실려 있어 자칫 2차 오염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규정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혜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승강기 통로로 떨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황급히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승강기 통로에서 공사 잔해를 청소하다가 밟고 있던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지하 2층 13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나무 합판으로 된 구조물이 작업자들 무게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유사시 공중에서 몸을 지탱해주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안전난간이나 방호막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사장 구조상 방호막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추락을 했을 때 안전대가 이제 우리가 안전벨트처럼 안전대가 거리가 있으면 이제 추락을 하더라도 사람이 추락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가 좀 없었기 때문에 추락으로 사망재해까지 발생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작업 전에 노동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교육만 했었다고 말합니다. 선선을 그 안에 사람이 딛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아침에도 그 현장 소장이 또 이제 매번 안전 조회를 하고 그날 작업장 할 때 위험 사항이나 이런 거를 고지를 하는데 망자 본인의 부주의 있거든요. 그러나 관련 법엔 작업 전에 노동자들이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또 착용한 안전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 규정이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당국은 즉각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청와대가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남북정상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가 관심인데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 성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안개 속입니다.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도 북측은 공식 답변이 없는 상황. 지금부터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담을 제안하고 또 대화로 이끌어낼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는데 청와대는 총론적 답변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북유럽 순방에 동행하지 않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인데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구상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순방 이후엔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한일 연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비핵화 논의의 새 국면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통합을 강조한 취지였다며 갈라치기를 그만두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군 창설의 뿌리로 김원봉을 언급한 건 막말이다. 현충일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했다. 문 대통령의 어제 추념사에 대한 한국당 평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을 가르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라고도 했습니다.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느낌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SNS에 문 대통령은 빨갱이라고 써 막말 논란을 또 낳았습니다. 청와대는 통합의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애국 앞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정파와 이념을 넘어 김원봉을 언급한 거란 겁니다. 국군 창설의 뿌리는 김원봉이 아닌 통합된 광복군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오히려 한국당이 분열의 메시지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억지로 생채기 내면서 분열의 메시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념 갈라치기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영구히 축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17분 동안의 연설에서 김원봉을 딱 한 번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 연설의 전체 취지보다는 김원봉 논란만 남은 듯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충돌하는 건지 김준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김원봉이라는 인물 거론될 때마다 논란이 되네요. 그만큼 논쟁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원봉의 생애를 보면 상당한 거물급 독립운동가였고요. 또 동시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양쪽에 어느 쪽을 더 주목해서 볼 거냐에 따라서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김원봉을 원흉이라고 지적했던 김무성 의원 등이 과거 김원봉 관련 영화를 보고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2015년에 영화 암살이 상영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체 관람을 했는데 그때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영화 암살에는 배우 조승우 씨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원봉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례는 독립운동가로서의 김원봉은 보수 진영도 거부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번에는 반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만 사실 비판의 논리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다른 곳도 아닌 현충원에서 북한에 기여한 김원봉을 거론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매우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인정해야 하겠지만 네. 현충일 날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판단하기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충일은 사실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이거든요. 네. 그 추모 대상에는 전사한 군인도 있겠지만 독립운동가 그리고 순직 경찰, 소방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독립운동가인 이상용, 이회영 선생을 거론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이라면 같은 독립운동가인 김원봉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충일의 추모 대상에는 6.25 전사 군인이 가장 많은 게 사실 현실적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피해자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격인 인물을 거론한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해방 이후에 친북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평가의 문제인데 네.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청와대는 연설 전체의 맥락을 좀 봐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어제 최명신 장군이라는 이 군인을 가장 길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 장군은 6.25와 월남전에서 전공을 세운 보수 진영에서도 참 군인으로 꼽는 인물이고요. 네.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 김원봉부터 최명신까지를 왜 거론했겠느냐. 결국 나라 사랑, 애국에는 좌우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좀 그런 점을 봐달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범 기자였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한 국제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됐다고 며칠 전 이명박 기념재단이 밝혔죠. 그런데 행사를 주최하는 보고타 상공회의소에 확인해 봤더니 초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데 지난 3일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보고타 포럼에 기조연설자 자격으로 초청받았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기조연설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서울과 대한민국으로부터의 교훈 등의 주제로 토론까지 요청받았다고 세세히 밝혔습니다. 콜롬비아는 2012년 이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던 나라. 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은 매우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KBS는 보고타 상공회의소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나흘 만에 돌아온 답장에는 이 사람, 즉 이 전 대통령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짤막한 답변이었습니다. 초청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받은 건 분명하다. 다만 보고타 상의가 아닌 행사 실무를 맡은 현지 기획사가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초청 여부를 논의 중인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라도 갈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민감한 법원 판단을 앞둔 의도적인 공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메일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민감한 내용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노인 패션 모델, 노인 유튜버,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분야에 노인들도 당당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청춘인 젊은 노인들이 주류 문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걷기 연습에 푹 빠진 어르신들. 모두 실버 모델을 꿈꾸는 지망생들입니다. 6년차 모델인 77살 최순아 어르신. 20년 동안 간병사로 일했는데 나이 70이 다 돼서야 적성을 발견했습니다. 엄청 노력했죠. 환자를 보면서 제가 밤 1시, 2시 그때 나와서 이 복도를 걸었죠. 전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요. 67살 이기루 어르신도 정년퇴직 이후 모델 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패션쇼에 서기 위해 철저한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하며 삶은 더 활기차졌습니다. 전국 건강하게 산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또 이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가 심어주고 싶고요. 생산 연령에서 물러나 자식들 도움으로 여생을 보내는 기존의 소극적 노년 대신 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주류 문화를 이끌어가는 노년층이 부쩍 늘었습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노인들은 주목받는 스타. 최근 개설된 노인 유튜버 강좌에 12명 모집에 800명이 넘게 지원했을 정도입니다. 이 어르신도 직접 인터넷 방송 제작을 준비 중입니다. 소시적 영어권에서 자란 경험을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 생각입니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또 남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어쩌면 나이 들어서 더 많지 않을까? 풍부한 삶의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난 여유는 노인들만이 갖출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영역으로까지 무대를 넓히고 있는 노인들의 활약상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젊은 층에 의존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며 일하고 소비하겠다는 노인들이 늘어난 겁니다. 달라진 모습을 박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7살 연세의 아이돌 못지않은 춤솜씨. 일명 할담비로 인기를 모은 지병수 어르신에게 젊은이들은 당돌하게도 귀엽다는 칭찬을 서슴지 않습니다. 권위덕인 전통적 노인상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대신 친숙하고 푸근한 모습에 열광하는 겁니다. 아이고 연세 드시고 잘하시네요. 이럴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할 때까지는 열심히 해요 지금. 길어진 평균 수명은 노인들의 삶의 태도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젊은이에게 의지하지 않고 건강과 여가를 스스로 챙기는 노년층이 소비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고령 친화 산업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소비 형태가 제품뿐 아니고 서비스 산업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선 이미 노인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이 여행사의 이용객 중 46%는 5, 60대. 연령대가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액티브 시니어 상품도 선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에 따른 맞춤형 일정 이런 걸 좀 제공하는 편도 있습니다. 여생을 능동적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노년층을 겨냥한 전용 상품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랑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젊은 세대 고객 유치는 물론이고 모든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6년 뒤면 1,000만 명. 우리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큰 축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무단횡단보다 횡단보도 위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젊은이보다 사고가 더 잦은데요. 왜 그런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 노인이 카트를 밀고 4차선 도로 건널목 앞으로 나옵니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다 바뀌자마자 급하게 도로를 건넙니다. 국내 연구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900명을 촬영해 분석했더니 65살 이상은 보행 신호로 바뀐 뒤 첫 발을 내딛기까지 평균 1.6초 걸렸습니다. 65살 미만보다 1초 더 빨랐습니다. 신호가 초록색을 바꾸면 얼른 가죠. 보고 있다 얼른 가요. 좀 아무래도 걸음이 좀 늦으니까 좀 그렇죠.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느려지니 스스로 조바심을 내고 더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고개를 좌우로 돌려 주변을 살피는 횟수는 더 적었습니다. 서둘러 건너는 데에만 집중해 주위를 덜 살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인지하는 감각은 떨어졌습니다. 차가 실제보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이 횡단보도에서 특히 처음 건너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젊은이들보다 사고가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보행자 사고는 해마다 늘고 횡단보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시험과 교육제도에서 고령자 보행자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 지정을 확대해 차량 통행 속도 제한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인들의 속도를 고려해 신호 전멸 간격을 조절하고
안내 음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사고를 줄일 대책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앞으로 20년 국가 에너지 대계를 그리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35%까지 늘리고 석탄 발전은 줄인다는 게 핵심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75명의 민간 워킹그룹을 구성해 8개월 동안 이 논의를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깜깜이 밀실 논의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KBS가 워킹그룹 민간위원들의 용역 수주 내역을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절반 가까이는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발전사나 한전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파리 협정 목표에 따라 3,400여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당초 예정됐던 구체적인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계획은 빠졌습니다. 워킹그룹 내부에선 발전회사 용역 등을 많이 수행한 일부 위원회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3,400만 톤 이슈는 노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얼마나 빨리 폐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부 발전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워킹그룹 민간위원들의 용역 수주 내역입니다. 75명 가운데 34명이 이해 당사자인 한전과 발전사 등이 발주한 용역 과제를 수행했는데 240억 원에 달합니다. 한 대학 교수는 용역 29건을 수행하며 24억 원을 받았고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자문비 명목으로만 2억여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주자의 의도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위원 가운데는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전이나 발전회사 관계자도 12명이나 됩니다. 겹치기 자문도 문제입니다. 주요 전력정책 관련 위원회 7개 가운데 2개 이상 참여한 위원이 14명이나 됐습니다. 사실상 소수가 전력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원들의 용역 수행 내용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돼 있어 외부에서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위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필요한 그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3년 이내 관련 사업체에서 일했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한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관련 위원회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그런 실적이나 이런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논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인천 서구 지역 수돗물 문제가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현상은 멈췄지만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계속 검출돼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신고가 빗발치고 있고 학교 급식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김유대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 수돗물에서 붉은색은 사라졌지만 수도꼭지에 달린 정수 필터가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교체하면 보통 2-3달 쓰는 제품인데 하루도 되지 않아 변색될 정도로 이물질이 걸러집니다. 오이라고 이게 하루 쓴 건데.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수돗물 때문에 더 심해질지 걱정이 큽니다. 평소에도 막 몸이 이렇게 빨개지고 그러는데 또 저걸로 씻기면 어떻게 될까 걱정돼 죽겠어요. 8,500가구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는데 수돗물로 씻고 나서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신고가 10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 지역의 한 산후도우미는 돌보는 아기 피부와 자신의 몸에도 울긋불긋한 발진이 생겼다며 KBS에 제보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돗물을 마시고 복통을 겪었다는 경험담까지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의 생수 공급이 부족해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봐봐 하는 다 멈춰서 지금 나와서 줄 서갖고 이거 하는 게 지금 왜 우리가 이 동네 살면서 왜 이런 피해를 봐야 돼요? 해당 지역 60여 개 학교는 이미 자체 조리급식을 중단했고
일부 식당과 카페 등도 영업의 차질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분들이 어떤 물 사용하냐고도 여쭤보시고 그래서 저희도 좀 오늘 불안해서 아예 영업을 못했거든요. 아마 내일부터는 생수를 통해서 음료를 나갈 예정이에요. 인천 영종도에서도 붉은 수돗물 신고가 일부 접수됐지만 인천시는 공급 경로가 달라 이번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인천 지역 수돗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 원인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는데 원인 규명과 정상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진현 기자입니다. 붉은 수돗물이 흘러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인천시는 수돗물 탁도가 기준치보다 낮아 정상 범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오염된 수돗물 필터와 이물질 등을 내미며 인천시를 믿을 수 없다고 원성을 쏟아내자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상화될 때까지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시에서 공급하는 생수를 사용하거나 구입해서 사용하면 음용수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쇳가루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지금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 믿지 못하고 지금 먹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시는 서울 풍납취수장 등의 정기 설비 검사를 위해 인천의 정수장 가동을 멈췄다. 이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대형 수도관의 수압이 높아져 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타나는 변색된 필터와 섞여 나오는 이물질 성분에 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다 어디가 쌓여 있는지 쌓인데도 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장이 날리신 거고 저도 답답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반이 꾸려졌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은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인천 서구 지역 가정집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원인 규명까지는 여러 날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하나의 중국, 타이완은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는 건데요. 어느 나라든 중국과 외교를 하려면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중국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방부 공식 보고서에서 이 원칙을 깨고 타이완을 국가로 명시했습니다. 안 그래도 무역 전쟁으로 위태로운 미중 관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신의 영토 일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법 정부는 하나고 그 정부는 중국이라는 것,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국 관계 기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타이완을 국가로 지칭했습니다. 싱가포르, 타이완, 뉴질랜드, 몽골을 열거하며 4개의 국가들이라고 한 겁니다. 컨츄리즈라는 한 개의 단어지만 국가들이라는 이 한 단어에 타이완을 포함시킴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부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 타이완 관계법을 또한 명시했습니다.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타이완과의 국가 간 조약을 파기하고 새로 대체한 미국의 법입니다. 미국 스스로 같은 보고서에 타이완 관계법을 언급한 만큼 당장 미국이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중 관계의 흐름입니다. 무역 전쟁은 물론 미국의 최신 무기 타이완 판매 보도까지 미중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미국이 중국의 핵심 가치까지 건드린 모양새라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타협은 고사하고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전선이 확대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